그 부분도 해서 미국의 중국 견제가 좀 강화가 되니까 오히려 중국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해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만약에 뭐 가장 필요한 저희 미네랄 중요한 그런 광물들을 수출 통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직접적으로 한국한테 미국과 중국 쪽에 선택을 해라 이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려움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분씩 조금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되게 뭐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는 것도 어떤 미국 내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법의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전기차 시대가 분명히 도래를 하긴 하는데 이 전기차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이 말씀하신 정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미네랄 광물 이슈일 것 같습니다.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구리라든가 흑연이라든가 이런 광물들이 굉장히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수가 있고 또 이런 광물 시장이라는 게 또 굉장히 가격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이 광물 어떤 그 패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 같은 나라들이 요거를 이제 무기로 삼는다면 굉장히 전세적으로 충격이 올 수 있지 않냐 그런 거 주의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중에 뭘 택하느냐는 문제는 진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 정도로 힘든 문제인데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앞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블록화 돼가는 건 대세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중국 의존도를 낮춰가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흔히 얘기하는 미얀마까지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다변화를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사드 보복을 한번 당해봤지 않습니까? 1년 전에는 요소수 파동도 한번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이 시진핑 시대에 접어들었고 다시 3기 시대가 접어들었고 하지만 요즘 잠잠한 이유는 좀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다시 중국이 본인들의 내수시장 힘으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게 어떤 보복 형태가 되든 자기의 중국 중심의 어떤 정책을 내놓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상당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118대 의회 하면 이제 118대 의회긴 하지만 저희가 친환경 에너지 정책 기조는 계속 전체적인 글로벌에 있었고 이제 EU가 친환경은 약간 좀 주도를 해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미국도 이런 친환경 정책을 이제 하겠다. 그래서 바이든이 파리 기후 협약 들어가면서 다시 좀 그런 기후 리더십을 좀 찾기 위한 노력이 좀 돋보였던 것 같은데 이게 또 공화당이 주도한 하원이라는 게 좀 바이든 정책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친환경 정책과 전통 에너지 기능 정책의 갈등이 이제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강계만 부장님께서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이죠. 그때 코로나 대유행 때 바이든 행정부가 상당히 예산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또 예산을 풀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 저희는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따른 한국 불이익에 대해 상당히 관심 갖지만 실질적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변화 대책이라는 친환경 에너지에 상당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화당 입장에서는 과연 우선순위가 맞느냐,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명히 반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막무가내로 반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상당히 가뭄이 심했습니다. 미국에도. 지금 2022년 12월 폭설고 한파가 심합니다. 이게 미국 국민들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단순하게 이제 더 이상 이거를 비용으로 쓰지 않고 투자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공화당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반대를 할지언정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 전환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그 속도가 늦어질지언정 그 방향은 미국 국민들도 계속될 것이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시거나 첨언하실 부분 있으실까요? 전체적인 대세가 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로 가는 것은 분명히 맞고 실제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이 공화당 의원들의 지역구에서도 상당히 어떤 혜택을 어떤 투자 유치라든가 그런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조는 분명히 갈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공화당의 그 에너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이 재생에너지를 하긴 하되 원자력이나 청정 석탄이라든가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좀 더 규제를 완화해서 이 미국이 자급할 만한 에너지를 생산을 하고 어떤 중동이나 이런 국가들에 의해서 미국의 에너지 시장이 좌우되지 않는 이런
이 미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기조가 공화당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좀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걸려있는 부분이 또 그건 것 같아요. 이번에 2022년 12월에 EU의 탄소국경 조정 제도인 CBAM이 이제 합의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제 118대 의회에서는 미국형의 탄소국경 조정 제도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좀 이슈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 주셨던 어떤 특정한 우려국을 탄소 배출국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통제를 약간 섞는 형태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좀 있었는데, 이 미국형 탄소국경 조정 제도의 입법 가능성이나 아마 뭐 방향성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린 에너지로 장벽을 쌓는 건 사실 EU식 유럽의 가장 큰 무기인 것 같아요. 미국은 그보다 좀 덜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국의 에너지 포트폴리오는 유럽과는 달리 모든 게 상당하게 밸런스 있게 균형감 있게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죽이는 형태로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에 자국 에너지 안보를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형태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이 사실 고탄소 집약 산업이 많잖아요. 이제 뭐 철강이라던가 자동차라던가 제조업 기반의 그런 경제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미국이 중국을 딱 꼽아서 아니면 러시아를 딱 꼽아서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그런 물망에 계속 걸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번에 2022년 12월 초에 진행됐던 미국 EU의 이제 무역기술위원회에서도 이런 친환경 정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자라는 이슈가 계속 있어왔고, 특히나 2022년에 117대 발의 법안이었던 뭐 클린 컴피티션 액트나 아니면 페어 트랜지션 앤 컴피티션 액트 이런 것들이 미국의 탄소 국경 규정 제도와 상응하는 국가 규제가 없는 국가에 있는 그런 물건들의 탄소 관세를 매기는 내용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한국의 철강 산업이 가장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특히나 미국의 2, 3위조 이런 것들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클린 철강, 뭐 클린 뭐 스틸, 클린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논의되는 2023년이 조금 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미국과 EU의 이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그런 공동의 친환경 정책,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이제 실효성이 있을지,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근데 원래 이 탄소 국경세라는 게 사실은 이 미국하고 유럽이 수년 전부터 이 탄소 중립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어떤 하나의 툴이고, 이 흐름으로는 미국도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난 7월이가 이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제 그 유럽연합을 향해서 널티 스틸, 그러니까 이제 더러운 철강을 함께 막자 이런 걸 유럽연합에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그 탄소 국경세의 툴을 미국도 하겠다는 이제 의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수출에 있어서 계속해서 리스크가 생기고, 또 어떤 기존의 어떤 수출 무역 규제는 해소되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이걸 타개하기 위한 좀 근본적인 해결책, 접근법을 이 철강업계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021년 10월입니다. 미국과 EU가 그 철강 분쟁을 합의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윤홍 부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바이든 대통령이 더러운 중국산 철강을 제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으로 중국산 철강이 들어오는 걸 막겠다는 거죠. 이 내용이 뭐냐면 결국에는 중국처럼 탄소를 많이 쓰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유입을 막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탄소 국경세는 시멘트 등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이나 탄소 배출이 많은 몇 개의 국을 우선 대상으로 지목해서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과연 한국은 빠질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미국과 EU가 철강 분쟁을 해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전혀 아직까지도 여전히 70% 철강 쿼터제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 IRA 통해서 우리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짓는 것처럼 포스코 등 철강 회사도 어쩌면은 미국의 탄소 국경세든 바이 아메리칸이든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서
미국으로 들어올 수 없지 않을까, 올 수밖에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미국으로의 이제 투자 진출하는 옵션도 고려해봐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오늘 2023년 시작하는 118대 의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약간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얘기를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그래서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그럼 2023년에는 또 어떤 기회 요인이 있을까? 그러니까 특히나 한국 기업들이 수출을 확대하거나 투자를 확대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미국의 이런 정책에 이런 기회를 한번 좀 잘 활용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위기에 강하다 저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이제 진출하는 기업들, 이제 한국, 대만, 일본이 많잖아요. 대부분의 그 기업들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스윙스테이트에 많이 진출을 하죠. 조지아, 애리조나, 그리고 오데오 지역. 그게 바로 미국 정치를 좌우하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모든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적 공력이 거기 스윙스테이트에 모두 집약되고 집중되고 있고 2023년이 24년을 위한 그 첫 시발점이기 때문에 한국이 그 이전보다 훨씬 지금 현재보다 이번에 IRA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계속해서 한국의 어떤 발언권이나 힘은 더 세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스윙스테이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교두보로 삼아서 우리 무역이나 정치나 경제에 대해서 한국이 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과 한국은 늘 위기에 강하다. 다이나믹 코리아이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보다 빨리 적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회의 요인을 찾자면 사실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뭐 인프라 법안, 칩스 액트 아니면 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런 것들이 미국 우선주의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사업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줘서라도 미국 내 사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거를 분명히 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재정을 통해서라도 미국 내로 산업을 끌어들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거기 때문에 요거를 이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 재생에너지 분야, 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이 굉장히 있고 이미 미국의 법인이나 공장도 진출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기회를 많이 모색해 봐야 될 것 같고 미국의 자국 보호주의에도 이용하면서 미국의 보조금도 이용하면서 한국의 산업까지 발전시키는 하나의 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2022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한 2.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2023년은 어떠냐? 한국 정부는 1.6%를 예상했습니다. KDI, OECD 마찬가지로 한 1.78%입니다. 사실상 장기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2020년 그 한국 경제의 화두는 결국에는 경기 침체에서 우리가 얼마큼 버틸 수 있느냐, 살아남느냐는 건데요. 2022년 지난 한 해는 기업들이 잘 버텨줬습니다. 이번에 다른 게 뭐냐? 그동안은 외환위기 때는 내부 충격과 외부 충격이 같이 왔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는 어쩌면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 아닌가. 우리 한국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 한국 경제도 물론 수출이 좀 나쁜 상태지만 이거는 전 세계적 현상이다. 과거처럼 우리가 기업 투명성이 나빠서 기업 지배 구조 나빠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정인석 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어디서 기회가 있느냐? 상당히 어렵지만 미국 금리를 한번 먼저 보면 현재 4.2%죠. 5.1%까지 2020년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는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2024년 12월 대선이 있어서 다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미국은 서두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정권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023년 시작하는 118대 의회 관련해가지고 다양하게 의견을 좀 나눠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각각 주셨던 의견들이 또 한국 기업분들이 보셨을 때도 되게 많은 양질의 정보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현지에 직접 계시니까 갖고 계셨던 인사이트를 또 정확하게 주셨던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바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셨던 저희 우리 경제지 3사의 특파원분들께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제 기사나 아니면 유튜브 콘텐츠 이렇게 해서 자주 얼굴 뵙고 좋은 정보 많이 좀 따라가서 보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는 코트라TV 워싱턴 무역관이 만들어드렸던 2023년 제 첫 번째 인터뷰였고요. 다음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